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CBT 모의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다음에 역전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반의 대륙권 내에서 온도는 높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 역으로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는 층을 역전층이라고 한다. 맞죠? 나번에 침강 역전은 저기압 중심 부근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좁은 범위에 걸쳐서 단기간에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침강성 역전이라는 것은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서서히 침강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좁은 범위가 아니고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역전입니다. 다음에 복사역전은 일출 직전에 하늘이 맑고 바람이 적을 때 가장 강하게 형성된다. 라번 LA 서무구는 침강역전, 런던 서무구는 복사역전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염화수소의 주요 배출 관련 업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염화수소라는 것은 HCl을 염화수소라고 하는 거죠. 자, 냉동공장, 금속 제련, 쓰레기 소각장, 플라스틱 공장. 자, 여기서 냉동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주로 냉매로 사용되는 암모니아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코리올리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코리올리 힘을 나타내는 식은 2오메가 사인 세타 U로 표기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 오염물질은 망성 폭로 시 가장 흔한 증상은 단백뇨이다. 심피질에서 이 물질이 임계 농도에 이르면 처음에는 저분자량의 단백질의 배설이 증가하는데 계속적으로 폭로되면 아미노산뇨, 당뇨, 고칼슘뇨 그리고 인산뇨 등의 증상을 가지는 팬코니시 증후군으로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은 가드뮴에 대한 문제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팬코니시 증후군과 가드뮴을 연관을 지어서 답을 익혀 놓으시면 아무래도 답을 찾는 게 조금 유리해지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파장이 5320온고스톤의 빗속에서 밀도가 0.95g/cm의 삼성, 직경이 0.42 마이크로미터인 기름 방울이 분산 면적비가 4.5일 때 먼지 농도가 0.4mg/m의 삼성이라면 가시거리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5.2 곱하기 로우라는 것은 뭐예요? 로우라는 것은 밀도입니다. 따라서 0.95g/cm의 삼성, 그리고 R이라는 것은 반경이죠. 직경이 0.42 마이크로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서 대입을 하는 거죠. 나누기 K 4.5 곱하기 C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도 자체가 0.4mg/m의 삼성이 나와 있는데 밀도의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질량 단위를. 그래서 밀도가 g이기 때문에 농도의 단위도 g/m의 삼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줬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죠. 이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576.33m가 나왔어요. 킬로미터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면 0.58k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밀도의 질량 단위와 농도의 질량 단위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자, 문제 6번입니다. A4합장 굴뚝에서 암모니아의 배출가스가 30mg/m의 삼성으로 일정하게 배출되고 있는데 향후 이 지역에 암모니아 배출효율 기준이 20ppm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강화된 배출효율 기준치의 70%를 유지하고자 할 때 이 굴뚝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저감해야 할 암모니아의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배출 농도의 단위를 ppm으로 고칩니다. 지금 30mg/m의 삼성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모니아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은 17mg, 그때의 최적은 22.4ml죠. 자, 따라서 17mg 분의 22.4ml를 조합해서 곱해버리면 mg 없어지고 ml/s의 삼성이라는 ppm이 나오죠. 따라서 39.53ppm이 나왔어요. 자, 그럼 유지 농도는 강화된 배출효율 기준치의 몇 %라고 그랬죠?
강화된 배출오염 기준치의 7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출오염 기준치가 얼마죠? 20ppm이에요. 20ppm에 0.7을 곱하면 유지 농도는 14ppm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감해야 되는 농도는 지금 배출 농도가 39.53ppm이에요. 자, 여기에서 유지 농도가 14ppm이니까 그 차만큼 우리가 배출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25.53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내용은 오염물질에 대한 pA다. 알맞은 것은 섬유 인장 강도를 아주 크게 떨어뜨리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자, 이 물질의 미세한 액적이 나일론 섬유에 침적해서 섬유의 강도를 약화시킨다. 셀룰로스 섬유, 면, 레이온 등의 피해를 입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식에 관계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부식의 1인자는 아황산가스, 황산화물이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이옥신의 특징 중에서 갈루안에 알맞은 것은 자, 다이옥신은 수용성은 어때요? 낮죠. 그리고 전기압도 낮고 그리고 완전 분해 후에 연소가스 배출 시에 갈로 정도의 범위에서 재생성이 활발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생성은 저온에서 재생이 되는 거죠. 300에서 400도씨 정도.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2차 오염 물질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2차 오염 물질은 산화, 광분해, 광화학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가번에 보면 이산화황이 대기 중에서 산화해서 3산화황이 됐습니다. 이산화질소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1산화질소가 됐고 질소산화물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원자상 산소와 대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오존, 석유 정제 시 수소 첨가에 의해서 생성된 황화수소, 수소를 첨가했다는 것은 환원 반응이 생겼고 환원 반응은 1차성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형성된 H2S는 반드시 1차성 오염 물질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악취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기압이 높을수록 냄새는 강하다. 맞습니다. 악취 유발 물질들은 파라핀과 CS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하죠. 답은 악취 유발 가스는 통상 활성탄과 같은 표면 흡착제에 잘 흡착이 됩니다. 답은 악취는 물리적 차이보다는 화학적 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자, 여기서 물리적 차이와 화학적 구조.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이 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 중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주된 오염원인 사건은 자, 누설 사건이죠.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는 인도 보팔시, 보자리카 사건은 H2S. 따라서 답번이 정답.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 2차 대기오염 물질로 틀린 것은 자, 2차 오염 물질이 아니면 1차가 있다는 소리겠죠. NaCl 1차입니다. H2O2 2차, 그리고 PAN 2차, SO3 1, 2차. 따라서 1차는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상 10m에서의 풍속이 5m/s라면 지상 50m에서의 풍속은 얼마인가? 데카네식을 적용하고 대기는 심한 역전 상태이며 P는 0.4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10m와 50m가 있어요. 그죠? 자, 10m에서의 풍속이 5m/s. 그 다음에 50m에서의 풍속을 우리가 계산하라고 돼 있죠. U2를. 자, 그러면 U2는 자, 주어진 H1에 해당하는 풍속 곱하기 높이 변화의 안정도 상수 P 값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10m에 해당하는 풍속이 주어진 풍속이 얼마냐면 5m/s예요. 자, 그 다음에 고도 변화라는 것은 10m분의 50m가 되겠죠. 여기에 0.4 성을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9.52m/s.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카네식이나 스테네식에서는 차이는 없어요. 개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성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성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고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상 물질이다.
맞죠? 나번에 성면에 폭로되어서 중피종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폐암보다 긴 편이나 20년 이하에서 발생하는 예도 있다. 다음은 성면은 전련성의 성질을 가지고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성면의 유해성은 백성면이 청성면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자, 색깔이 원색에 가까우면 원색에 가까울수록 피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청성면과 백성면을 비교를 하게 되면 청성면이 원색이죠. 그래서 청성면의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팁에서도 있는 것처럼 청성면, 황성면, 백성면으로 갈수록 피해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불화수소는 어린 잎에 현저하며 지표식물로는 글라디올러스와 메밀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불화수소는 HF를 불화수소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린 잎에 피해를 많이 주고 지표식물로는 글라디올러스와 메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CO죠. 중독 증상으로는 엽록체를 파괴시키고 잎 전체를 갈변시키며 토마토나 해바라기, 메밀 등은 25ppm 정도에서 1시간 접촉 시에 현저하게 피해 증상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일산화탄소는 식물에 미치는 피해는 없습니다. 대신에 동물에 미치는 피해, 인체에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표 동물로서 가나리아가 존재하죠. 식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리고 에틸렌은 이상낙엽, 새나무 가지의 성장 저해 및 생장 억제를 일으킨다. 다음에 황화수소는 일반적으로 독성은 약하나 어린 잎과 새싹의 피해를 많은 편이며 지표식물로는 코스모스와 크로바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6번을 보겠습니다. 최대 혼합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오후 2시를 전후로 해서 일중 최대치를 나타낸다. 나번에 실제 최대 혼합구는 지표 위 수킬로미터까지 실제 공기의 온도 중단도를 작성함으로써 결정된다. 다음에 과단열 감률이 생기면 반드시 대류 현상이 있게 되고 이때 대류가 이루어지는 최대 고도를 최대 혼합구라고 한다. 다음에 최대 혼합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 물질이 넓게 퍼져서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랬어요. 최대 혼합구라는 것은 혼합이 될 수 있는 높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최대 혼합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식물의 영향이 가장 크며 잎의 끝 또는 가장자리가 타거나 발육부진 등의 특히 생물의 어린 잎에 피해가 큰 물질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식물의 어린 잎에 피해를 준다는 게 가장 크죠. 자, 그리고 잎의 끝, 가장자리. 그러면 침투 경로가 잎의 끝이나 가장자리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HF에 대한 피해입니다. HF가 플로리나 수소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체 연료 자동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은 전기 자동차는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휘발유 자동차의 10배가 아니고 10분의 1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화석 연료 자동차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경유나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10배가 아니고 10분의 1배. 정답이네요. 나번에 메탄올 자동차는 발열량이 휘발유의 절반 정도이므로 연료 탱크의 크기를 2배로 하면 1회 충전당 얻을 수 있는 항속거리를 휘발유 자동차와 유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료를 2배를 더 사용을 해야지 동일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에 메탄올 자동차는 메탄올의 윤활 기능이 휘발유에 비해서 매우 약하므로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료 모두를 침식시키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수소 자동차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밀도가 낮으므로 생산된 단위 에너지당 연료 무게가 작고 연소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 물질의 양이 매우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는 단거리용, 그리고 우리가 수소 자동차는 장거리용으로 아마 재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광학 스모그의 3대 생성 요소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광학 스모그의 3대 요소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중에서는 올레핀계 탄화수소, 햇볕 중에서는 자외선이 있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효 굴뚝 높이가 60m에서 유량이 98만 m의 삼성 퍼데이, SO2가 1200ppm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때 최대 지표 농도는 얼마인가? 스테론 확산식을 사용하고 풍속은 6m/s, 그리고 확산 계수 KY는 0.15, 게이지는 0.18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Cmax를 계산을 하죠. Cmax를 계산을 하는데 Cmax 구하는 식은 EQ 나누기 파이U H의 제곱 게이지 나누기 KY. 그럼 여기서 Q라는 것은 뭐냐면 배출가스량이에요. 따라서 유량 곱하기 아황산가스 농도를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량의 시간 단위와 풍속의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해서 세크로 만듭니다. 이 값이 Q예요. 자, 그리고 E라는 것은 자연대수값 2.72, U라는 것은 뭐죠? U는 풍속입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 풍속은 6m/s, 그리고 H라는 유효 굴뚝 높이가 60m입니다. 60m의 제곱. KG, KY는 0.15, KG는 0.18.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0.17698 ppm이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ppb로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ppm과 ppb의 차이가 얼마 차이? 10의 3성. 따라서 10의 3성을 곱하시면 176.98 ppb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배출가스량의 시간 단위와 풍속의 시간 단위를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농도는,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가스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1번에 보시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페놀 화합물의 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시료 중에 페놀 화합물을 수산화소듐 용액에 흡수시켜서 포집한다. 따라서 수산화소듐 용액이 뭐가 되는 거죠? 흡수액이 되는 거죠. 나번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염소, 브로민 등의 산화성 기체 및 황화수소, 이산화황의 환원성 기체가 공존하며 정의 오차를 나타낸다. 다음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시료 중에 다량의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클로로폼으로 추출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규정시약을 순서대로 가해서 얻은 적색액을 510나노미터 파장에서 흑광도를 측정해서 페놀 화물의 농도를 산출한다. 그러면 발색되는 색깔은 적색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방해 성분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산화성 기체와 환원성 기체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염소나 브로민 등의 산화성 기체, 황화수소나 이산화황의 환원성 기체가 공존하게 되면 부의 오차가 나타나는 거죠. 마이너스 오차가 나타나는 걸 부의 오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2번. 환경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 주시험 방법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시험 방법은 아황산가스에 대한 주시험 방법은 공정시험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외선 형광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법이 되는 자외선 형광법이 주시험 방법이 되니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중에 납화합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납의 양이 미량으로 존재하거나 방해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용매 추출법을 적용해서 정량할 수 있다. 납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정량 범위는 0.050에서 6.250mg/m의 삼성, 분석용 시료 용액은 250ml, 건조 시료 가스량은 1S의 삼성 기준입니다. 그리고 방법 검출한계는 0.015mg/m의 삼성이다. 자, 그리고 답은 유독이나 플라즈마 분광법은 시료 용액을 플라즈마에 분모하여 파장이 320.351나노미터에서 발광세기를 측정해서 농도를 구한다.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파장이 잘못됐어요. 그죠? 자, 파장은 얼마가 맞나요? 자, 220.351이 맞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라번이 유독이나 플라즈마 분광법의 정량 범위는 0.025mg/m의 삼성에서 0.500mg/m의 삼성, 분석용 시료 용액 250ml, 건조 시료 가스량 1S의 삼성인 경우이고 방법 검출한계는 0.008mg/m의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를 자동 연속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다시 말해서 탄화수소의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총이 들어가죠. 비메탄이 들어가죠. 활성이 들어가죠. 정답은 다번.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형 굴뚝 단면의 반경이 2.2m인 경우에 측정 점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조심할 게 뭐냐면 반경이 2.2m예요. 그러면 직경은 얼마가 되는 거죠? 4.4m. 자, 직경이 4.4m입니다. 자, 따라서 직경이 4.4m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따라서 반경 구분수는 4고 측정 점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6이 된다는 거죠. 특히 반경으로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경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시험 치면 반경인지도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산소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자동 측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갑은 자기식, 자기풍, 답은 오르자트 분석법, 답은 자기식, 자기력, 답은 전기화학식. 오르자트 분석법은 이제 공정시험법에서 빠졌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이온 크로마토 그래피 중에서 스프레스에 대한 내용 갈로에 알맞은 것은 자, 스프레스는 기억 1번과 1번이 뭐가 되는 거죠? 관형과 이온 교환막형이 있으며 자, 관형은 어미온에너스 칠홀계 그리고 2번은 약산형이겠죠. 약산형 수지가 관형이고 약산이고 강산인가요? 자, 강산형 수지가 양이온에는 스티롤계 강염기형 수지가 충전된 것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답은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답은이 정답이네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3아미노 안티피린 용액과 헥사사이아노철 3포타슘 용액을 가하여 얻은 적색액의 헛광도를 측정해서 정량하는 오염물질은 자, 적색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3아미노 안티피린 용액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3아미노 안티피린 용액을 사용하고 적색의 발색액이 나와. 그러면 510나노미터의 측정 파장이 되겠죠. 어떤 물질이 되나요? 페놀 화합물이 되는 거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 가스상 물질 시료 채취 방법 중에서 채취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수온 마노미터는 대기압과 압력 차이가 50mHz가 아니고 얼마가 되나요? 100mHz 이상. 그리고 유리로 만든 가스 건조탑을 쓰며 건조제로는 입상 상태의 실리카겔, 염화칼슘을 쓰죠. 자, 그리고 펌프는 배기 능력이 0.5L per 분에서 5L per 분, 그리고 밀폐형을 씁니다. 가스미터는 1회전 1리터의 섭식도는 건식 가스미터로 온도계와 압력계가 붙어 있는 것을 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면 철강 공장의 아크로와 연결된 개방형 여과 집진 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채취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등속 흡인할 필요가 없으며 채취관은 대구경 흡입 노즐이 연결된 흡입관을 사용한다. 그리고 흡입관을 측정지까지 밀어넣고 출강에서 다음 출강 개시 전까지 자, 배출 상태를 고려해서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해서 구한 먼지 농도를 출강에서 다음 출강 개시 전까지 평균 먼지 농도로 간주한다. 답은 시료 채취 시에 측정공을 헝겊으로密폐할 필요는 없으며 근옥백 하우스의 경우에서는 장인 및 출강 시에 20 플러스 마이너스 5리터 per minute 유속으로 배출가스를 흡입한다. 자, 그리고 한 개의 원통형의 여과지에 포집된 1회 먼지 포집량은 20mg 이상 50mg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포집량이 잘못됐죠. 포집량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2mg 이상 20mg 이하. 따라서 라번이 정답.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론 전체를 그대로 지문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31번.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이물질 동안에 기밀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자 미생물의 미 또 뭐가 있어요? 미생물의 미 밀봉 용기의 미. 그럼 정답은 답은 그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 대기 중에 가스상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용매 채취법, 용기 채취법, 고체 흡착법, 고온 흡수법. 자,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방법.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블이네. 그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 가스 중에 가스상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 중 연결관, 동안입니다. 연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결관은 가능한 수직으로 연결해야 한다. 가열 연결관은 시료 연결관, 퍼지라인, 교정가스관, 열원, 열전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답은 하나의 연결관은 여러 개의 측정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각 측정기 앞에서 연결관을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답은 연결관의 안지름은 연결관의 길이, 흡입가스의 유량, 응축소의 막힘 또는 흡입펌프의 능력 등을 고려해서 40에서 250mm가 아니고 얼마죠? 4에서 25mm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 대기 중에 옥시단트 측정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가번 옥시단트 농도는 산소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산성 아이오드와 포타슘법을 주시험법으로 한다. 답은 옥시단트란 전옥시단트, 광화옥시단트, 오존 등의 산화성 물질을 총칭한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틀린 걸 한번 볼게요. 자, 옥시단트라는 것은 옥시단트 농도라는 것은 오존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며 자외선 광도법을 주시험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옥시단트라는 것은 중성 아이오드와 포타슘 용액에서 아이오드를 유리시키는 물질의 총칭. 그리고 광화옥시단트라고 하면 전옥시단트에서 이산화질소를 제외한 물질을 우리가 광화옥시단트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분석 대상 가스가 폼알데하이드일 경우에 분석 방법을 알맞은 것은 자, 폼알데하이드의 분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중에서 우리가 아세틸 아세톤법, 그리고 크로모토로 피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 가스의 분석 대상 성분과 그 분석 방법 및 흡수력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가번 질소산화물은 아연화는 나프탈 에틸렌 다이아민법은 수산화소듐 용액이 아니고 뭐예요? 황산 용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수산화소듐 용액이 아니고 황산 용액. 자, 그리고 나번 브로민 화합물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수산화소듐 용액. 다음에 페놀 화합물은 사미나 안티피린법 수산화소듐 용액. 다음에 플로리나 화합물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수산화소듐 용액. 따라서 수산화소듐 용액이 아닌 것은 질소산화물입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론 단수가 1600인 분리관이 있다. 보유 시간이 10분인 봉우리의 좌우 변곡점에서 접선이 자르는 바탕선의 길이는 얼마인가? 기록지 이동 속도는 5mm/min. 자, 이론 단수에는 16 곱하기 W분의 TR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이론 단수에 1600을 대입을 하시고 그리고 TR 자리에 이동 속도 곱하기 시간 10분을 곱해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나누기 W. 따라서 전체의 제곱을 해서 W를 계산하시면 5mm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TR이라는 것은 기록지 이동 속도 곱하기 보유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8번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환경 대기 중에 먼지 측정에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뭐죠? 답은이죠. 답은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환경 대기 내의 성면 시험 방법 중 시료 채취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주간 시간대에 1번의 흡입량으로 2번을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10L/min의 유량에 1시간 측정을 하게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0번에 보시게 되면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따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시약의 규격으로 틀린 것은
자, 아세트산은 99.0% 이상, 비중은 1.05, 과산화수소는 30.0에서 35.0%, 1.11, 아이오딘화수소산은 28.0에서 30.0, 0.90, 과염수산은 60.0에서 62.0, 1.54.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은 아이오딘화수소산이죠. 자, 농도는 55.0에서 58.0, 비중은 1.7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BT 시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